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아, 미쳤나봐. 여기 출입 통제인 거 안 보여요? 무슨 찜질방도 아니고 이 시간에 아줌마가 왜 여기 와서 폼 잡고 있어요? 누님 소리 듣고 싶어서 온 거면 착각이고 엄마라고 하기엔 옷이 좀 야한데. 빨리 차 빼요. 일 키우지 말고.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의 밤은 서울과 달랐다. 늦가을의 차가운 습기가 군부대 철조망을 따라 내려앉아 공기 자체가 무거운 금속성 냉기를 띠고 있었다. 육군 제2군단 예하 쌍용 부대의 위병소 초소 유리창은 김이 서려 희미했고 보안등 불빛마저도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류지원 소장은 자신의 검은색 고급 세단을 백색 통제선 바로 앞에 멈췄다. 방금 전까지 서울 용산의 국방부 인근 관사에서 비공개 화상회의를 마친 그녀는 기밀 문서의 최종 확인 및 전송을 위해 급히 이 부대의 통신망을 이용해야 했다. 복장은 어두운 남색 계열의 투피스 정장.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다져진 몸매와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인 머리칼은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의 철저함 그 자체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운전석 창문을 13쯤 내리고 신분증을 꺼내려던 그 순간 초소 안에서 근무 교대를 마친 듯 나온 정민혁 이등병이 턱을 삐딱하게 치켜들며 던진 말이 그녀의 귀를 때렸다. 아줌마, 찜질방, 엄마라고 하기엔 옷이 야한데. 그 단어들은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타인의 인격을 성적으로 그리고 계급적으로 조롱하는 명백한 희롱이었다. 류 소장의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전방의 혹한기 훈련 중에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노골적인 멸시였다.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와 존중이 짓밟히는 소리였다. 류 소장은 지갑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오른손은 스티어링 휠을 꽉 잡았다. 손등 위로 핏줄이 미세하게 솟아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을 유지했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감정 자체를 단단하게 압축했다. 이것은 사적인 모욕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의 기강과 규율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등병. 류 소장은 음절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다시 한번 내가 방금 한 말을 정확하게 복창해라. 정민혁 이등병은 오히려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밤이 깊은 위병소에 혼자 서 있는 사복 차림의 여성이 감히 자신에게 이등병이라고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우스웠다. 이 부대 간부들의 사모님이거나 아니면 부대 인근 술집에서 온 아가씨 정도일 것이라 멋대로 단정했다. 복창이요? 와, 진짜 골 때리네. 아줌마, 나 지금 근무 중인 거 안 보여? 여기가 무슨 연극 무대야? 아줌마, 여기 헌팅 포차 아니라고요. 빨리 차 빼고 꺼지라고요. 이걸 복창해줘야 만족하겠어요? 나 지금 졸린데 빨리빨리 해줘요. 아니면 신분증 보여줘 보던가. 신분증. 그는 총을 등에 맨 채 팔짱을 끼고 류 소장의 차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차창 틈으로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며 비웃었다. 화장은 또 왜 이렇게 진해? 여기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이렇게 꾸미고 와서 응? 혹시 부사관 구경하러 온 거예요? 아저씨들한테 예쁘다 소리 듣고 싶어서? 하하. 이 도를 넘는 발언은 류 소장의 내면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가 빠르게 교차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즉시 헌병대를 부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병사에게 그저 운 나쁜 실수로 남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 병사가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깨닫기를 원했다. 류 소장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마치 연무장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할 때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발음하며 말했다. 정민혁 이등병.
지금 즉시 내 복장과 자세를 바로잡고 나에게 경례하라. 그리고 내가 요구한 바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응답하라. 정민혁은 그제야 류 소장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다. 단순한 고위층의 오만함이 아닌 그 자체로 시스템을 대변하는 듯한 절대적인 권위였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후였다. 그의 오만함은 후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와, 진짜 웃겨. 아줌마, 이 시간에 나한테 무슨 경례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줌마 부하야? 이제 하다 사복 입은 아줌마한테 경례해야 돼요? 하하. 박상병님, 여기 진짜 재밌는 상황인데 좀 봐주십시오. 정민혁은 초소 안에 있는 선임병 최우진 상병을 향해 몸을 돌려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소심한 반항을 과시하려 했다. 초소 안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최우진 상병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류 소장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일반 여성의 그것이 아님을, 군을 지휘하는 고위 간부의 특유의 강렬한 기세임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최 상병은 황급히 초소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손님, 죄송합니다. 정이병,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똑바로 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최 상병이 정이병을 제지하려 했지만 정민혁은 팔을 뿌리치며 다시 류 소장을 향해 섰다. 아니, 상병님. 왜 사과를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신분 확인도 안 된 민간인이 와서 군인한테 훈계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이등병 정민혁. 류 소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화를 내는 대신 그녀는 모든 감정을 응축시켜 강철 같은 의지를 만들었다. 너는 지금 군인의 기본 의무인 복종과 경계 임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 장교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한 여성의 인격에 대해 노골적인 성적 모욕을 가했다. 이 모든 행동은 군 형법상 엄중히 다스려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녀는 차 문을 완전히 열고 차에서 내렸다. 류 소장의 단화가 춘천의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았다. 그녀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그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듯한 압도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운전석 쪽 차문으로 걸어가 미리 꺼내두었던 신분증을 김이병의 눈높이에 맞춰들었다. 위병소 보안등 아래 류 소장의 왼편 가슴에 달린 휘장은 어둠 속에서 선명한 두 개의 은색 뼈를 자랑하고 있었다. 소장, 다시 한번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방금 던진 단어들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정민혁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었다. 그의 눈은 신분증에 박힌 소장이라는 글자와 류 소장의 어깨 위 두 개의 빛나는 별에 고정되었다. 그의 뇌는 방금까지 뱉었던 모든 천박한 단어들이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의 기폭장치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최우진 상병은 이미 자세를 취한 채 덜덜 떨며 숨을 참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사단장 소장을 직접 볼 일도 거의 없는데 군단 급 고위 장성이 사복 차림으로, 그것도 이런 충격적인 상황으로 위병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류 소장은 신분증을 거두어 지갑에 넣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적인 분노가 아닌 공적인 징벌의 칼날이었다. 정민혁 이등병. 너는 나에게 3번의 경고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내게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내가 망각한 군인 정신과 존중의 가치를 뿌리부터 다시 심는 특별군기 교육이 필요하다. 그녀는 최 상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최 상병.
이 이등병을 즉시 상황실로 인계하고 당직 사령에게 류지원 소장이 긴급 작전 관련 업무로 방문했음을 보고해라. 그리고 위병소 근무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강력한 군기 교육 및 인성 교정 조치를 요청했음을 전달해라. 내가 이 부대 지휘관과의 업무를 마치는 대로 직접 교육 계획을 하달할 것이다. 예, 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 상병은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정민혁 이병을 거칠게 붙잡았다. 정민혁은 끌려가면서도 류 소장의 압도적인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조롱은 한 여성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군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최고위층이 가진 차갑고 무자비한 권위였다. 그는 얕은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거대한지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류 소장은 최 상병과 정 이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부대 안쪽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변함없이 단정했지만 그 속에는 한 개인의 무례함이 불러온 조직의 비효율과 그를 바로잡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류지원 소장이 쌍용 부대의 지휘통 제실지통실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밤 9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아닌 당직 사령인 작전 참모 육군 중령 박동진이었다. 최 상병의 보고를 들은 박중령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박중령은 류 소장을 보자마자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경례했다. 소장님, 쌍용 부대 작전 참모 박동진 중령입니다. 심야에 귀한 걸음하시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위병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류 소장은 박중령의 과도한 사과에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박중령, 자세 바로 잡아라. 현재 나는 육군본부 전략정보국장으로서 기밀 업무를 위해 이곳 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부대장에게 보고는 되었나? 예, 소장님. 부대장님 육군 준장께는 곧바로 보고드렸고 지금 즉시 지휘통제실로 오시는 중입니다. 박중령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보고했다. 먼저 긴급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제가 보안 통신실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류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중령의 안내를 받아 보안 통신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30분간 긴박하게 기밀 서류의 최종 확인과 본부로의 보안 전송 작업을 마쳤다. 이 부대의 온 목적이 달성되었지만 그녀는 아직 떠날 수 없었다. 정민혁 이병에게 약속한 참교육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자정 무렵 쌍용 부대장 육군 준장 김원태가 지휘통제실로 들어섰다. 별 하나를 단 김 준장은 류 소장과 동기였지만 류 소장이 육군본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반면 자신은 지역군단의 예하부대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류 소장, 심야에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내가 부대장으로서 면목이 없다. 그 녀석은 당장 헌병대에 넘겨서 군기 교육대 보낼 준비를 하겠다. 김 준장은 손을 비비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류 소장은 김 준장과 악수를 나누고 차분하게 앉았다. 김 준장, 인사말은 생략하지. 자네도 알다시피 단순한 위병소 근무자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심각하다. 그것도 사복을 입은 장교의 권위와 한 여성의 인격을 동시에 모독한 사건이다. 헌병대? 군기교육대? 그곳은 단순한 체벌과 근신으로 끝날 뿐 그 병사의 뿌리 깊은 오만함과 멸시의식을 교정해주지는 못한다네. 김 준장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류 소장, 자네가 원하는 조치가 있나? 있다네. 류 소장은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인쇄물 한 장을 꺼내 김 준장에게 건넸다. 나는 이 병사를 단순 징계가 아닌 특별 인성 교정 프로그램에 투입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지침을 하다라고 자네 부대에서 3주간 시행해야 한다. 김준장은 건네받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문서의 제목은 정민혁 이병에 대한 존중과 의무 재교육 프로그램 코드명 강철 나비의 거울이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1. 징계 대체 조치 정민혁 이병의 헌병대 이송을 보류하고 3주간 부대 내 특수 임무에 투입한다. 2. 임무 내용 1단계 지적 겸손 군인 윤리와 여성 군인의 역사에 대한 심층 연구 과제 부여. 과제 주제 대한민국 군 역사 속 여성 군인의 역할과 명예 이등병의 시각에서 소장까지의 존중의 가치 재정립. 요구 조건 3주 동안 매일 12시간 이상 연구에 몰두하며 이와 관련된 논문, 역사 기록, 그리고 국방 정책 자료를 분석할 것. 매일 밤 11시까지 최소 5,000자 분량의 손글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최소 5개 이상의 정식 학술 자료를 인용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 수준을 능가하는 고강도의 지적 압박이었다. 3. 임무 내용 2단계 봉사와 공감부대 내 가장 고된 봉사 및 지원 업무에 투입. 여성 군인의 숙소 관리 지원단 모든 작업은 외곽에서만 진행하며 사적인 접촉 엄금, 부상당한 장병들을 위한 병영 식사 운반, 부대 내 고위 간부들의 방문객 차량 관리 등 평소 정민혁이 멸시했던 서비스직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4. 임무 감독 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대 내에서 가장 원칙적이며 유능한 여성 장교를 교육감독관으로 임명하여 1:1 보고 및 지도 체계를 구축한다. 김준장은 문서를 읽으며 침을 꿀꺽 삼켰다. 류 소장, 이건 사실상의 지옥 훈련 아닌가? 매일 5,000자 손글씨 보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 불가능하진 않지. 절실함이 있다면. 류 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가 단순히 아줌마라고 불렀던 대상이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지적 깊이와 인내 그리고 책임감을 가진 소장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해주고 싶다네. 그리고 그가 멸시했던 여성의 역할이 군이라는 조직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직접 봉사하며 깨닫게 해야 한다. 류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김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준장, 나는 이 부대가 이 병사를 키워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네. 이 교육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한 청년을 구원하는 과정이다. 이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정민혁 이병은 군 생활의 남은 기간을 정상적으로 복무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게 될 것이다. 김준장은 류 소장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 이것은 계급을 이용한 화풀이가 아니라 조직의 근간을 훼손한 병사에게 주는 회생의 기회였다. 다만 그 과정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을 수반할 뿐이었다. 알겠네, 류 소장. 이 교육은 자네의 지침대로 즉시 시행하겠다. 교육감독관으로는 우리 부대의 헌병대 소속 강하영 대위를 임명하겠네. 그녀는 원칙주의자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분노하고 있는 유능한 장교일세. 류 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 대위. 적임자일세. 나는 보고서 양식과 참고 자료 목록을 중령에게 넘겼다. 이 교육이 끝날 때쯤 정민혁 이병은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타인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의무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류 소장은 김준장과 악수를 나눈 후 자신이 타고 온 세단에 올랐다.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김준장은 박중령에게 지시했다. 박중령. 당장 정민혁 이병을 격리 조치하고 내일 아침 6시부터 강하영 대위의 지휘 아래 특별교육을 시작한다. 부대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함구하고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라. 이 교육은 쌍용 부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정민혁 이등병이 끌려간 곳은 부대 내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한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자료 보관실이었다. 방은 창문이 하나뿐이었고 간이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그리고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다. 새벽 5시 30분. 정이병은 강제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헌병대 소속 강하영 대위였다. 강 대위는 짙은 녹색 전투복 차림에 완벽하게 다듬어진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정이병에게 어떠한 연민도 허용하지 않는 차갑고 엄격한 규율 그 자체였다. 정민혁 이등병. 강 대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너는 지금부터 류지원 소장님의 특별 교육 지침에 따라 3주간의 존중과 의무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너의 임무는 단순한 근신이 아니다. 내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한 인간으로서 타인에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정민혁은 전날 밤의 충격으로 인해 여전히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대위님, 저는 단순한 실수를. 실수? 강 대위는 정이병의 말을 가로막았다. 내가 어젯밤 내뱉은 말은 한 소장님의 권위를 짓밟았고 대한민국 여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너의 뿌리 깊은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범죄 행위였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강 대위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묶음을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고위 간부의 논문 형식으로 작성된 보고서, 양식, 군 역사 관련 자료 목록, 그리고 참고해야 할 학술지 목록이 들어있었다. 오늘의 임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너는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오늘 밤 11시까지 군인 윤리와 여성 군인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소 5,000자 손글씨로 작성하며 모든 인용은 각 줄을 달아야 한다. 글자 하나라도 틀리거나 오탈자가 발생하면 즉시 전체를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는 류 소장님께서 직접 내리신 지침이다. 5,000자. 손글씨. 인용. 정민혁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일반적인 징계라면 삽을 들고 연병장 모래를 파거나 화생방 보호의를 입고 뜀걸음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교육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지적 모멸감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류 소장이 그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내린 가장 치명적인 처방이었다. 오전 6시 정각. 지금부터 12시간 동안 너는 이 방을 나갈 수 없다. 식사 시간 30분 외에는 화장실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오후 6시부터 너는 부대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특별 봉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 대위는 책상 위에 놓인 타이머를 작동시켰다. 시작. 정민혁은 어쩔 수 없이 펜을 들고 자료를 펼쳤다. 그가 본 것은 그가 평소 경멸했던 여성 장교들이 전쟁터와 최전선에서 세운 공적 그리고 군이 엘리트 코스를 밟기 위해 남자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해야 했던 차별과 편견의 역사였다. 소장 류지원이 걸어온 길은 그가 생각했던 빽이나 연줄이 아닌 철저한 실력과 희생으로 점철된 명예의 역사였다. 정이병은 처음에는 반항적인 태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충 단어를 조합하고 펜을 긁어내려 글자 수를 채우려 했다. 오후 2시. 강 대위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정이병이 작성한 보고서를 단숨에 훑어보았다. 정민혁 이병. 내가 쓴 3,000자는 쓰레기다. 강 대위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보고서는 진정성이 없고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무엇보다 내가 어젯밤 류 소장님께 했던 멸시의 언어가 글의 행간마다 숨어 있다. 너는 내가 조롱했던 대상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저 의무적으로 글자를 채우고 있다. 강 대위는 보고서를 찢어 정이병의 눈앞에 던졌다. 종이장이 그의 얼굴에 닿고 바닥으로 흩날렸다.
다시 시작해. 실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모독했던 존중의 가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달아라. 내가 이 보고서를 진심으로 쓰지 않는 한 너는 3주 동안 단 하루도 잠들 수 없을 것이다. 정민혁은 찢어진 종이를 보며 충격에 빠졌다. 8시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도 모자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오만함마저 간파당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그의 오만함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그의 지적인 수준은 류 소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오후 6시. 정이병은 겨우 4,000자를 채웠다. 강 대위는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말했다. 시간 종료. 봉사 임무를 시작한다. 미달된 1,000자는 내 수면 시간을 1시간 줄여서 새벽에 채워 넣어야 한다. 정민혁이 향한 곳은 부대 내 장병들의 휴게 공간과 세탁실이었다. 그의 첫 봉사 임무는 여성 장교 숙소 구역 외곽 청소 및 세탁물 정리 지원이었다. 그는 류 소장이 명시한 대로 여성 군인들과의 접촉은 철저히 금지된 채 그들의 옷가지와 군복을 분류하고 세탁기에 넣는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정민혁은 역겨움을 느꼈다. 평소라면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코웃음 쳤을 작업이었다. 그는 군복이 아닌 땀 냄새와 섬유 유연제 냄새가 뒤섞인 여성들의 사적인 의류를 만져야 했다. 하지만 그 세탁물 속에는 강하영 대위처럼 강인한 여군들이 흘린 땀의 흔적, 그리고 류지원 소장과 같은 고위 장교들이 입었던 깔끔한 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그의 손은 무거워졌다. 봉사 임무는 자정까지 이어졌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5,000자의 보고서와 봉사 임무가 주는 모멸감 사이에서 고통받았다. 새벽 1시 정민혁은 간이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 동안 그가 배운 것은 존중이 아니라 복종이었지만 그 복종이 자신의 오만함을 부수는 유일한 길임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는 내일도 이 지적 고문을 견뎌야 한다. 류 소장이 만들어낸 강철 나비의 거울은 그의 얕은 영혼을 비추며 그를 한 단계 높은 인간으로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었다. 정민혁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도발의 무게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춘천 신부급 쌍용부대의 외진 자료 보관실. 류지원 소장이 내린 특별 인성 교정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닷새째가 되던 밤이었다. 정민혁 이등병의 얼굴은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핏기가 가시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의 오른손 검지는 펜대와 마찰로 인해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다시 굳어지기를 반복하여 이미 딱딱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매일 5,000자 손글씨 학술적 근거. 이 조건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류 소장이 정이병의 얕은 지성과 오만함, 그리고 육체적 한계를 동시에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한 지적 고문이었다. 정민혁이 닷새째 씨름하고 있는 주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여성 군인의 국방 기여도와 헌법적 평등 가치의 구현. 그가 초기에 멸시했던 대상은 단순한 아줌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남성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희생과 인내를 감수한 존재들이었음을 강제로 주입당하는 과정이었다. 이등병 정민혁. 네 번째 보고서. 다시 읽어보겠다. 밤 11시 강하영 대위가 자료 보관실에 나타났다. 그녀는 정이병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제출한 보고서를 펜으로 톡톡 두드렸다. 오늘은 류 소장님께서 특별히 지목하신 논문 625 전쟁 참전 여성 학도병의 희생에 대한 재조명을 핵심 자료로 인용했더군. 내가 쓴 문장을 들어봐라. 여성 학도병들의 희생은 남성 학도병들의 희생과 더불어 위대한 가치를 지니나 당시 시대적 한계로 인해 조명에 있어 불균형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너는 이 문장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정민혁은 극심한 피로 때문에 혀가 꼬이는 것을 느꼈지만
강대위의 매서운 눈빛 앞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 여성의 군 참여를. 헛소리. 강대위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 외침은 자료실의 벽을 울렸다. 너는 아직도 내 얄팍한 논리로 그들의 희생을 불균형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정이병, 그 학도병들은 10대의 나이에 총을 잡고 전장에 나섰다. 그들은 법적 의무가 아닌 순수한 애국심과 명예심만으로 피를 흘렸다. 내가 그들의 희생을 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젯밤 잠자지 않고 쓴 5천자가 아니라 내 영혼의 5천자가 필요하다. 강대위는 정이병이 인용한 한 논문의 구절을 펼쳐 보였다. 그것은 당시 17세였던 한 여학생이 전장에서 전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었다. 엄마, 나는 이곳에 남기로 했어요. 내 손에 쥔 총이 무겁지 않아요.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조국을 지키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나라가 평화롭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는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게요. 강대위는 그 구절을 읽어주면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이병. 이 편지에서 너는 무엇을 읽었나? 시대적 불균형? 여성의 한계? 아니면 내가 감히 아줌마라 멸시했던 그 존재들의 숭고한 명예를 읽었나? 정민혁은 그제야 자신이 인용한 자료들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5천자를 채우기 위해 눈으로만 글자를 읽었고 손으로만 베껴 썼을 뿐이었다. 머리는 지쳐 있었고 마음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닫혀 있었다. 너는 류 소장님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너는 내 영혼을 걸고 쓰지 않았다. 다시 작성해. 오늘 밤 잠은 없다. 내가 새벽 3시에 다시 와서 내 진정성을 확인하겠다. 강대위는 네 번째 보고서를 찢지 않았다. 대신 그가 작성한 보고서 위에 굵은 붉은 펜으로 딱 한 문장을 적었다. 진정성 없음. 불합격. 그리고는 자료 보관실을 나섰다. 텅 빈 자료실에 혼자 남겨진 정민혁은 펜을 쥔 채 몸을 떨었다. 그는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육체적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노력이 진정성 없음이라는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지적 모멸감은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류지원 소장이라는 거대한 강철 벽 앞에 무참하게 깨지고 있었다. 아줌마라고 비하했던 그 존재가 자신이 평생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지적 깊이와 정신적 강인함을 가진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의 눈물이 보고서 위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왜 나한테만 이래야 하는 건데?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반항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곧이어 그를 짓누르는 절대적인 공포와 피로가 그 반항심을 짓밟았다. 새벽 3시. 강대위가 돌아왔다. 정이병은 다시 쓴 보고서 위에 엎드려 기절하듯 잠들어 있었다. 강대위는 정이병을 깨우지 않았다. 대신 그가 잠든 사이에 새로 작성한 보고서를 읽었다. 글씨체는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문장 속에는 더 이상 얄팍한 논리가 없었다. 대신 전장에서 희생한 여성 학도병들의 편지를 인용한 구절에서는 처절한 자기 반성과 존경의 감정이 희미하게 남아 묻어나고 있었다. 강대위는 정이병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그의 보고서 위에 조용히 펜을 들었다. 붉은 펜이 아닌 검은색 펜이었다. 진정성 확인. 60점. 재시작 필요 없음. 다음 과제로 넘어간다. 강대위는 정이병이 잠에서 깨어나 이 60점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다. 류 소장의 교육은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이었다. 일주일간의 지적 고문 페이지 일이 끝났다.
정민혁 이병은 이제 류 소장의 교육 지침 중 2단계인 봉사와 공감 엠퍼시 빌딩 단계로 넘어갔다. 그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극에 달했지만 이전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제거된 상태였다. 그를 지배하는 감정은 이제 두려움과 체념이었다. 강하영 대위는 정이병에게 새로운 임무를 하달했다. 오늘부터 너는 부대 내 외상 후유증 치료센터와 장병식당에서 특별 봉사 임무를 수행한다. 내 임무는 그곳에서 가장 굳은 일, 가장 힘든 일,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가장 경멸했던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민혁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부상 장병들을 위한 물리치료 및 상담센터였다. 그의 임무는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병들의 식사를 돕고 센터 내부의 청결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이곳에서 정이병은 자신의 얕은 시선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가 만난 장병들은 그보다 훨씬 어리거나 나이가 많았지만 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 겪은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동료와 자신을 치료하는 간호장교 대부분 여성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특히 한 장병과의 만남이 정이병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흔들었다. 상병 윤재호. 그는 유격 훈련 중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정민혁이 휠체어를 밀고 병실로 들어섰을 때 윤상병은 침대에 누워 복무신조를 의조리고 있었다. 정이병. 휠체어 잘 부탁한다. 윤상병은 정이병에게 존댓말을 썼다. 예. 상병님. 정이병은 낯선 존중에 당황하며 대답했다. 윤상병은 치료를 위해 이동하며 정이병에게 말을 걸었다. 정이병은 여기서 뭐 때문에 봉사하는 건가? 헌병대에서 왔나? 정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특별 군기 교육 중입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윤상병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군 생활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지. 하지만 군인이라면 사과할 줄 알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얼마 전 우리 중대장님 여군 대위께 큰 실수를 할 뻔했지. 여군 중대장님이셨습니까? 정이병이 반사적으로 물었다. 그가 만났던 대부분의 간호장교나 행정장교들은 여성들이었다. 그렇지. 우리 중대장님 정말 멋진 분이다. 훈련 때 내 부상 때문에 헬기를 요청해야 했는데 무전이 고장나서 중대장님이 직접 험한 산길을 3시간 동안 달려 구조 요청을 하셨지. 그때 나는 속으로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불안해했었다. 얼마나 얕은 생각이었나. 그분은 부상당한 나를 위해 자신의 체면과 위험을 감수하셨다. 그때 깨달았지. 계급과 성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책임감과 의무가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을. 윤상병의 말이 정민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윤상병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수가 아닌 천박한 인식 자체를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 중대장님 어머님이 625 참전 용사셨다고 하더군.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늘 우리에게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작은 희생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지. 정민혁은 휠체어를 멈췄다. 그는 윤상병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보고서에서 분석해야 했던 여성 군인의 가치가 지금 이 부대 안에선 고통받는 장병들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 시간. 정이병의 임무는 식당에서 배식 지원이었다. 그의 손은 이미 훈련으로 단련된 상태였지만 그는 평소 위병소에서 근무하며 지나치던 다른 이등병들과 취사병들, 그리고 부대 근처에서 일하는 민간인 노동자들의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아주어야 했다. 그는 이전 같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땀 흘리며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들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의 귀에 꽂힐 때마다
그는 자신이 위병소에서 내뱉었던 모욕적인 언어들이 얼마나 큰 칼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들에게 음식을 건네며 거의 반사적으로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억지가 아니었다. 그는 봉사를 통해 타인의 고통과 노동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배우고 있었다. 그날 밤 정민혁은 오천자 보고서 대신 강 대위의 지침에 따라 오늘의 봉사 경험을 통한 공감의 가치에 대한 3천자짜리 성찰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가 여태까지 존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계급이나 권력이 주는 두려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호 상병님과 다른 장병들을 도우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사람의 희생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류지원 소장님께 했던 말은 그분의 계급을 모독하기 이전에 그분의 희생과 노고를 모독한 가장 천박한 행동이었습니다. 강 대위는 이 보고서를 읽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정민혁의 보고서에는 60점이나 불합격 같은 평가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 류 소장의 강철 나비의 거울이 드디어 정민혁의 내면을 제대로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특별 군기 교육이 3주차에 접어들었다. 정민혁 이병은 이제 뼈와 살이 깎이는 고통 속에서도 류지원 소장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다. 교육은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오만함과 무지함으로부터 그를 구원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펜을 억지로 잡지 않았고 봉사 임무를 억지로 수행하지 않았다. 3주차 월요일 아침, 부대장 김원태 준장이 강하영 대위와 함께 정이병이 격리된 자료 보관실을 찾았다. 김 준장은 정이병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항심과 절망에 가득 차 있던 정이병은 이제 군인의 자세를 완벽하게 갖춘 채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정이병, 고생이 많다. 류 소장님께서 지시하신 교육에 대해 불만은 없나? 김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민혁은 자세를 바로잡고 대답했다. 부대장님, 불만 없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오만함이었고 류 소장님의 지침은 저에게 군인의 명예와 인간의 존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생명의 교육이었습니다. 김 준장은 강 대위와 눈빛을 교환했다. 김 준장은 류 소장이 단순히 그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잠재력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을 확신했다. 강하영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정이병, 오늘부터 마지막 임무를 시작한다. 류 소장님께서 내 교육의 최종 보고서를 본부로 받아보신 후 너의 재복무 여부를 결정하실 것이다. 강 대위는 두꺼운 노트를 정이병에게 건넸다. 이것은 내가 3주 동안 작성한 모든 보고서와 성찰 일지다. 너는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내 변화와 재탄생의 과정에 대한 최종 발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너는 부대장님과 나 그리고 몇몇 고위 간부들 앞에서 이 교육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 발표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정민혁은 노트에 손을 얹고 격려했다. 그때 김 준장이 주머니에서 류지원 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류 소장님께서 나에게 직접 전달을 부탁한 것이다. 자네에게 주는 최종 임무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김 준장은 봉투를 정이병에게 건네고 강 대위와 함께 자료 보관실을 나섰다. 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류 소장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단정하면서도 강단 있는 필체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정민혁 이등병에게, 자네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3주 동안 겪은 고통과 깨달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나는 자네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
나는 자네가 군복을 입고 타인에게 멸시의 칼날을 휘두르는 청년이 아니라 존중의 가치를 수호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자네의 마지막 임무는 내가 3주간의 고통을 통해 배운 모든 것을 응축하여 나에게 보내는 진심의 편지이다. 이 편지에는 내가 나에게 했던 불경한 언행에 대한 사과를 넘어 내가 깨달은 군인의 명예, 여성 장교의 가치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에 대한 너의 철학이 담겨야 한다. 이 편지는 내가 다시 군복을 입고 명예롭게 복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불명예스럽게 제대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진심을 담아라. 진정한 변화를 증명해라. 육군 소장 류지원. 편지는 짧았지만 그 무게는 정이병의 어깨를 짓눌렀다. 진심의 편지. 그는 단순히 글자 수를 채우거나 학술적인 인용을 하는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발가벗겨 심판대에 올리는 최종 시험이었다. 정민혁은 눈을 감았다. 그는 류 소장의 눈빛, 강 대위의 엄격한 가르침, 그리고 윤상병의 존중을 떠올렸다. 자신이 처음 위병소에서 뱉었던 천박한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시 한번 곱씹었다. 그는 새로운 노트를 펼쳤다. 펜을 쥐는 그의 손은 여전히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3주 동안 겪은 모든 과정을 담아 한 인간의 오만함이 깨지고 명예를 되찾는 과정을 담은 길고 처절한 참회의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군 생활 전체가 이 마지막 편지에 달려 있었다. 이 편지의 끝은 그의 군 생활의 끝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류지원 소장이 요구한 진심의 편지는 정민혁 이등병에게 부과된 모든 임무 중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5천자의 학술 보고서는 지적인 노동이었지만 이 편지는 그의 20여 년 인생 전체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심판해야 하는 영혼의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정이병은 류 소장의 편지를 읽은 후 3일 밤낮 동안 펜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그는 이 편지가 자신의 군 생활, 아니, 인간으로서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후의 탄원서임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낡은 자료 보관실 책상에 앉아 땀과 눈물로 얼룩진 노트를 펼쳤다. 밤 11시 춘천의 겨울 공기가 뼈에 스며드는 듯 차가웠지만 정이병의 이마에는 열기가 솟아났다. 존경하는 류지원 소장님께. 소장님, 저는 이 편지를 쓰기 위해 3주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 3주 동안 제가 20여 년간 쌓아 올린 정민혁이라는 오만함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위병소에서 소장님께 드린 말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아줌마, 연식, 헌팅, 포차. 이 단어들은 단순히 한 여성의 인격을 모독한 것을 넘어 제가 평생 존중해야 할 군인의 명예와 조국 수호의 가치를 조롱한 제 천박한 영혼이 만들어낸 칼날이었습니다. 처음 5천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반항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워가며 625 참전 여성 학도병들의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희생을 논하기에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저는 법적 의무 때문에 군복을 입었지만 그들은 순수한 애국심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특히 한 17세 여학생이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조국을 지키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쓴 구절을 읽었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감히 여성의 군 복무 가치를 폄하하고 조롱했던 그 순간들이 그들의 피 묻은 명예를 짓밟는 행위였음을 알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존중은 계급이 아닌 희생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장님의 휘장별을 보고 공포에 질렸지만 지금은 그 휘장이 소장님께서 흘리신 피와 땀 그리고 타인의 모욕을 견디고 쌓아 올린 명예의 증거임을 알기에 존경합니다.
제가 멸시했던 소장님의 투피스 정장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략과 강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2단계 봉사 임무에서 만난 윤재호 상병과의 대화도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남성이었지만 여군 중대장의 숭고한 책임감을 보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며 식판에 밥을 담아주며 제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군대 내 모든 노동과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배웠습니다. 저에게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했던 민간인 노동자들의 수고와 밤늦게까지 부상병을 돌보는 간호장교들의 헌신을 보고 저의 위병소 근무가 얼마나 안일하고 나태했는지 반성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교육을 통해 저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징벌이 아닌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울을 통해 제가 얼마나 얕고 오만하며 천박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3주 동안의 고통이 없었다면 사회로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타인을 멸시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저의 군 생활뿐 아니라 저의 인생 자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편지에는 제가 느낀 모든 후회와 감사 그리고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소장님께서 저에게 다시 군인의 자격을 주신다면 저는 남은 군 생활 동안 단 하나의 순간도 명예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멸시했던 여성 군인들의 명예를 수호하고 모든 계층의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존중을 표하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께 했던 모든 불경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육군 2등병 정민혁 20년 11월 4일 쌍용 부대 자료 보관실에서 쓰다. 정민혁은 펜을 놓았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눈물은 공포나 슬픔이 아닌 진정한 자기 고백과 회개의 눈물이었다. 그는 편지를 7번 접어 봉투에 넣고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다. 이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닌 그의 처절한 영혼이 담긴 성서와 같았다. 자정이 되어서야 강하영 대위가 들어섰다. 정이병은 곧바로 자세를 취하고 봉투를 건넸다. 정이병, 수고했다. 강 대위는 봉투를 받고 그를 잠시 쳐다봤다. 그녀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부대장님과 간부들이 참관하는 최종 발표가 있다. 내가 3주 동안 배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내가 작성한 이 편지의 진심을 내 목소리로 증명해야 한다. 정민혁은 말없이 경례를 올렸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훈련된 군인의 그것처럼 단단했다. 그는 이제 군복의 무게와 명예의 가치를 아는 새로운 군인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쌍용 부대 본청의 소회의실. 이곳은 평소 부대의 주요 작전 회의나 고위 간부들의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정민혁 이병의 최종 발표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는 마치 군사재판의 심판대와도 같은 엄숙함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참관인은 부대장 김원태 준장, 헌병대 강하영 대위, 그리고 박동진 작전 참모 중령, 그리고 2명의 행정장교소령 대위였다. 모두 계급이 정이병보다 훨씬 높았으며 그들의 얼굴은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굳게 닫혀 있었다. 정민혁은 류 소장의 지침에 따라 새로 지급받은 깨끗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그는 3주 전 위병소에서 삐딱하게 서 있던 오만한 2등병이 아니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절제된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 준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정이병. 이 자리는 너의 3주간의 특별 교육에 대한 최종 평가 자리다. 이 교육의 목적이 단순 징계가 아닌 내가 망각한 군인의 명예와 인간의 존중을 되찾는 것이었음을 명심해라. 지금부터 내 발표를 시작해라. 정민혁은 단상 앞에 섰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군인다운 절도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미사여구가 아닌 3주간의 고통과 성찰의 과정 그 자체였다. 보고 육군 2등병 정민혁 3주간의 존중과 의무 재교육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발표는 3단계로 구성되었다. 1. 원죄의 고백과 해체. 정이병은 자신이 류 소장에게 했던 모든 발언을 정확하게 복창하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발언이 군 형법상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분석했다. 저는 소장님을 단순한 아줌마로 취급하며 성적 멸시를 가했습니다. 이는 제2군단 소속 장교의 권위를 모독한 것이며 제17조 항명에 준하는 중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무지함은 군의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2. 지적 해체와 명예의 재건. 그는 5천자 보고서 작성 과정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자료를 통해 저는 여성 군인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피를 흘린 그들의 이름 모를 희생과 편견에 맞서 군의 발전을 이끌어낸 여성 장교들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요구하신 지적 노동은 저에게 군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특히 여군 훈련에 대한 인식을 언급했다. 여군 훈련이 남군보다 약할 것이라는 저의 얄팍한 시각은 소장님의 지성과 강단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육체의 강함이 아닌 류 소장님처럼 흔들림 없는 정신적 무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3. 공감과 존중의 실천. 그는 봉사 임무를 통해 겪은 변화를 설명했다. 윤재호 상병님과 다른 부상 장병들을 도우며 저는 모든 봉사에는 숭고한 가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멸시했던 부대 내 꾸준 일들은 군이라는 조직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명예였습니다. 저는 이제 취사병이든 행정병이든 혹은 부대 근처에서 일하는 민간인 노동자든 그들의 수고와 노동의 가치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30분간 이어졌고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정민혁의 발표는 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뼈를 깎아내어 얻은 깨달음이었기에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발표가 끝나자 김원태 준장이 안경을 벗고 정이병을 지그시 쳐다봤다. 정이병, 내 발표는 훌륭하다. 내가 3주 만에 이토록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놀랍다. 하지만 질문이 있다. 내가 류 소장님께 했던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나?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정민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부대장님,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사복 차림이든 군복 차림이든 그분의 차량에 먼저 다가가 존중을 표하며 신분 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언어로 그분을 대할 것입니다. 제 사죄는 단어 몇 개가 아닙니다. 남은 군 생활 동안 제가 보여줄 모든 행동과 태도, 그리고 제가 수호할 군인의 명예로서 증명하겠습니다. 강하영 대위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전의 냉기 대신 미묘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정이병, 너의 지적 능력과 군인의 자세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내가 류 소장에게 보낸 진심의 편지에는 내가 여성으로서의 소장님에게 어떤 존중을 표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어야 한다. 너에게 여성 지휘관이란 어떤 존재인가? 정민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위님, 저에게 류 소장님은 더 이상 성별로 구분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장님은 저에게 명예로운 군인의 표준입니다. 그분의 리더십과 지성은 제가 평생 본받아야 할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여군을 여성으로 구분하여 능력을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희생과 능력을 동등한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어진 소령과 다른 간부들의 질문도
정이병의 깊은 성찰 앞에서 무의미해졌다. 그는 단순한 이등병이 아닌 류 소장의 고통스러운 교육을 통해 군인의 가치를 깨달은 재탄생한 군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정민혁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김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류 소장에게 보내는 진심의 편지였다. 부대장님, 이 편지는 제가 류 소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보고서이자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군인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종 발표가 끝난 후 쌍용 부대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정민혁 이등병은 다시 생활관으로 복귀했으나 그의 운명은 여전히 육군본부 전략정보국장 류지원 소장의 손에 달려 있었다. 부대원들은 3주 동안 보이지 않던 정이병의 귀환과 그의 확연히 달라진 태도에 대해 수군거렸다. 삐딱했던 정이병은 이제 모든 일에 앞장서고 선임병과 후임병에게도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는 모범적인 군인으로 변모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육군본부 전략정보국장실. 류지원 소장은 밤늦게까지 부하들이 올린 작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쌍용 부대에서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전송된 두꺼운 보고서 뭉치와 정민혁 이병의 손글씨 편지가 놓여 있었다. 류 소장은 피로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다른 모든 서류를 제쳐두고 정민혁의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징계 보고서가 아니라 그녀가 3주간 설계하고 투자한 인성 교정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류 소장은 정이병이 쓴 글씨체에서 3주 전의 오만함 대신 진정한 후회와 깨달음을 읽었다. 특히 그가 아줌마라는 단어를 제천박한 영혼이 만들어낸 칼날이라고 표현했을 때 류 소장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다. 그녀는 정이병이 625 참전 여성 학도병들의 편지를 통해 느낀 희생의 가치에 대한 성찰, 그리고 윤상병의 존중을 통해 노동과 봉사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고백에 이르러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체벌이나 근신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깨달음이군. 류 소장은 생각했다. 이 청년은 내가 보여준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오만함을 스스로 부쉈다. 류 소장의 눈은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멈췄다. 남은 군 생활 동안 제가 보여줄 모든 행동과 태도, 그리고 제가 수호할 군인의 명예로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춘천의 밤하늘과 달리 인공적인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지 한 이등병의 일탈이 아니라 군대 내에 만연한 여성 지휘관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멸시의 문제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 병사를 단칼에 징계했다면 그것은 사적인 감정 해소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한 청년을 구원하고 동시에 군 조직의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류 소장은 강하영 대위가 첨부한 보고서와 김원태 준장의 최종 평가를 읽었다. 두 보고서 모두 정민혁의 놀라운 변화와 진심을 인정하고 있었다. 류 소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휘 서류처를 열고 깨끗한 용지에 펜을 들었다.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고 그 안에는 류 소장 특유의 교훈과 감동이 담겨 있었다. 긴급 지침 하달 쌍용 부대장 김원태 준장 전결. 수신 육군 제2군단 예하 쌍용 부대장 김원태 준장. 발신 육군본부 전략정보국장 류지원 소장. 제목 정민혁 이등병의 존중과 의무 재교육 프로그램 최종 결과에 따른 조치. 1. 최종 판결 정민혁 이등병은 3주간의 특별 교육을 통해 군인의 명예와 타인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완벽하게 재정립하였음을 확인한다. 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2. 징계 조치 면제 정민혁 이등병에 대한 모든 군 형법상의 징계 군 기교육대 강등 등을 면제한다.
3. 복귀 및 임무 부여. 정민혁 이등병은 즉시 본래의 생활관 및 소속 중대로 복귀하여 남은 군 생활을 정상적으로 복무한다. 단 복귀 후 1년간 그는 존중과 명예에 대한 부대 내 멘토링 프로그램의 특별 조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한다. 이 경험을 통해 그가 얻은 깨달음을 다른 장병들과 공유함으로써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하게 한다. 4. 특별 지침 징벌 대체. 정민혁 이등병의 진심의 편지는 류지원 소장의 지침에 따라 영구 보관된다. 그리고 이 편지에 담긴 여성 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내용은 쌍용부대 모든 장병의 정신교육 교재로 채택하여 향후 1년간 교육에 활용한다. 이는 정민혁 이병이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고 그의 깨달음을 통해 부대 전체의 존중의식을 높이는 최고의 명예로운 벌이 될 것이다. 류 소장은 문서에 서명하고 암호화된 상태로 쌍용 부대장 김준장에게 전송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한 청년의 인생을 짓밟지 않고 오히려 그를 군의 윤리교사로 만들어 모욕의 현장을 교훈의 현장으로 승화시켰다. 류 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강철 나비가 만들어낸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라는 가장 고귀한 결과물이었다. 최종 발표 다음 날 아침 8시. 강원도 춘천의 쌍용 부대 지휘통제실 소회의실. 정민혁 이등병은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단상 앞에 서서 부대장 김원태 준장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하영 대위가, 정면에는 김 준장과 박동진 중령이 앉아 있었다.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한마디가 한 청년의 인생을 불명예로 끝낼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지 결정할 것이었다. 김원태 준장은 류지원 소장의 지침이 담긴 보안 서류를 천천히 펼쳤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3주 전의 불안 대신 미묘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정이병. 류지원 소장님께서 내 최종 발표 보고서와 자네가 직접 작성한 진심의 편지를 모두 검토하셨다. 김 준장은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주어 말했다. 소장님께서는 내가 3주간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셨고 내가 스스로의 오만함을 부수고 진정한 군인 정신을 회복했음을 높이 평가하셨다. 정민혁은 숨을 멈췄다. 류 소장님의 최종 지침이다. 김 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이병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첫째, 내가 저지른 중대한 군 기강문란 행위에 대한 모든 군 형법상의 징계를 면제한다. 순간 정이병의 온몸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불명예 제대와 군기 교육대라는 지옥을 면했다는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감히 표정을 풀 수 없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둘째, 너는 즉시 본래 소속 생활관으로 복귀하여 남은 군 생활을 명예롭게 복무한다. 그리고 특별 임무를 부여받는다. 김 준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소회의실을 울렸다. 정민혁 이병. 너는 복귀 후 1년간 쌍용 부대 내 존중과 명예 멘토링 프로그램의 특별 조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한다. 내가 3주간 몸소 깨달은 오만함의 대가와 타인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부대 모든 장병들과 공유하는 것이 너의 임무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실패를 부대의 교훈으로, 그의 수치를 명예로운 책임으로 둔갑시키는 류 소장의 최고의 용서이자 감동적인 참교육이었다. 마지막 지침이다. 김 준장은 정이병의 눈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내가 류 소장님께 보낸 진심의 편지는 부대장인 나의 지시로 부대 정신교육교재로 채택되어 향후 1년간 모든 신병과 장병들의 교육에 활용될 것이다. 내가 했던 잘못과 내가 이룬 깨달음은 쌍용 부대의 영원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정민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다. 류 소장님은 그를 짓밟는 대신 그에게 가장 큰 존중과 기회를 주었다. 그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를 가장 명예로운 교육 자료로 만들어준 것이다. 소장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조차 잇지 못했다. 강하영 대위는 정이병의 어깨를 짚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격려로 바뀌어 있었다. 정이병. 일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감사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정민혁은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섰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류 소장의 강철 나비의 모습처럼 강인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 경과 3개월 후, 정민혁은 상병으로 진급했다. 그의 군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3주간의 지옥 같던 교육은 그를 부대 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겸손하며 원칙을 아는 군인으로 만들었다. 그의 특별 임무는 계속되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쌍용 부대의 교육장에선 정민혁 상병의 명예 수업이 열렸다. 처음에는 동료 장병들, 특히 위병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우진 상병이나 다른 선임병들은 반신반의했다. 이등병 때 아줌마한테 욕했다가 소장한테 끌려가더니 이제 와서 선생질이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하지만 정민혁은 연단에 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원죄부터 고백했다. 제가 위병소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아줌마 헌팅 포차인 줄 아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대상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거울처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류 소장의 지침에 따라 겪은 지적 고통과 봉사의 깨달음을 털어놓았다. 소장님은 저를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멸시했던 대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했는지 스스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장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가 류 소장에게 보냈던 진심의 편지의 복사본이 교재로 배포되었을 때 장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편지에는 한 청년의 오만함이 무너지고 명예를 되찾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최우진 상병은 수업 후 정민혁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정상병. 내가 그때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아나.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군 생활을 통틀어 우리 부대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아. 진정한 용서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행동 그 자체다. 정민혁은 미소 지었다. 최 상병님. 이 모든 것은 류 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는 이 숙제를 평생 풀어나갈 것입니다. 수개월 후 류지원 소장은 육군본부 전략정보국장 자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방부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 그녀의 새로운 집무실 책상 위에는 김원태 준장이 보낸 쌍용 부대의 월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말미에는 존중과 명예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동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정복 차림의 정민혁 상병이 연단에 서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강단 있게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멸시를 일삼던 얄팍한 청년이 아니었다. 류 소장은 사진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그림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군인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의 비서실에서 류 소장에게 도착한 한 작은 소포를 전달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소포 안에는 손때 묻은 군용 펜 하나와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정민혁의 필체로 단 2문장이 적혀 있었다.
소장님께서 주신 펜으로 저는 명예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존경합니다. 류 소장은 그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감돌았다. 그녀가 정민혁에게 선물한 적은 없었다. 아마도 그가 3주 동안 쓴 모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썼던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 펜일 터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도심을 바라보았다. 류지원 소장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교훈과 감동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실패를 짓밟는 대신 그 실패를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방법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다. 류 소장은 그 펜을 소중하게 서랍에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승리는 북한과의 첨예한 전략 싸움이나 군내의 권력 다툼이 아닌 한 청년의 오만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에게 명예를 돌려준 이 강철 나비의 참교육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미소는 승리의 깃발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